화담 서경덕 그의 제자가 되다. 화담은 성종 20년 송도에서 비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하였으나 선비의 아들로서 학문에 힘써 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하며 12세에 이미 대자연의 오묘한 물리적인 진리와 인간의 복잡한 운명을 낱낱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천재입니다. 31세인 중종 14년에 조광조가 혈량과에 추천하여 벼슬하기를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며 43세에 모친의 성화에 못 이겨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하였으나 벼슬을 하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 후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여 이기설, 태어설, 물질불멸론 등의 많은 책을 저술하였으며 이 저서는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담이라고 부르는 호숫가에 초당을 짓고 살아 호를 화담이라고 하였으며 이곳에서 많은 저술을 하였고 틈틈이 검은고를 탈 때에는 학위나라와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문이 뛰어난 대학자요 자연을 벗삼아 검은고를 켜면 학위나라와 춤을 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진이는 이 사람을 한번 유혹해보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 화담을 찾아옵니다. 이때 진이가 초당에 들어서자 안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리며 호숫가 주변에서는 학이 춤을 추며 토끼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도 놀라 초당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얌전히 서 있자 화담이 이를 발견하고는 그대는 누구인고 하고 물어보는데 그 목소리가 언어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첩은 송도의 기생 명월이옵니다 하고 신분을 밝히자 네가 바로 소문에 듣던 명월이라는 아이냐 하고 물으며 여기는 어쩐 일로 왔느냐 하니 진이는 소첩은 뜻한 바 있어 선생님에게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답하자 네가 나에게 글을 배우러 왔다고 어쨌든 모처럼 왔으니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맞아줍니다. 진이가 방으로 들어가 화담에게 큰 절을 올리며 바라옵건대 선생님께서 소첩을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니 네 소원이 그렇다면 언제든지 와서 글을 배우거라 하며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너무도 쉽게 승낙을 받자 진이는 한술 더 떠 집에서 이곳까지 오는 것이 너무 번거로우니 선생님 댁에서 숙식을 하며 배우면 아니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화담은 싱그레 웃으며 너 좋은 대로 하려무나 하며 이것도 흔쾌히 승낙하며 춘추 좌시전이란 책을 한 권 내어주고 1000번을 읽으라고 합니다. 이날부터 진이는 낮에는 춘추 좌시전을 읽으며 식사 준비도 하며 화담의 숙식을 도우면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을 보내나 화담은 진이를 옆에 있건 말건 옆에서 이부자리를 깔고 자건 말건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다른 것은 진이. 화담 선생 옆에 이부자리를 깔고 자면서 일부러 이부자리를 차내버려 몸뚱이를 드러내며 자는 척하면서 시선을 뜨고 바라보아도 선생은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읽으며 이쪽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혹시 선생은 고자가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드나 밤이 깊어지면 선생은 그 옆에 이부자리를 깔고는 곧바로 코를 골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도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대청에 나와 진이에게 노래를 청하기도 하며 이에 맞춰 선생은 검은고를 뜯으며 장단을 맞추며 즐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선생의 검은고 솜씨야 학위나라와 춤을 추는 경지에 도달한 분이니 들으면 들을수록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글도 글이지만 검은고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너의 검은고 솜씨도 이미 범인의 경지는 넘어섰으니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배울 수는 없는 법, 네 자신이 스스로 터득해야 할 것이야 합니다. 진이는 선생에게 따로 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책 한 권 내주고
1000번을 읽으라고 하고는 그것으로 끝. 검은 거를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나자 선생은 성적 기능이 상실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주무시는 선생의 그것을 슬쩍 만져보니 웬걸 음경이 빳빳한 게 젊은이 뺨칠 정도가 아닙니까? 이에 지인은 다시 한번 화담 선생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실로 성인군자가 되면 자신의 성욕도 조절하며 억제할 수 있다는 옛말이 생각나 이때부터 진심으로 선생을 존경하게 되었으며 기생으로서 모든 남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지인은 선생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하직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왜, 이제 공부에 실증이 났느냐? 그게 아니오라. 옆에서 선생님을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사와 돌아가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거야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간다고 해서 붙잡지도 않네. 나는 이분에게 있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한편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박연폭포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술을 마시며 시를 짓다가 선생님, 송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송도 3절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첫째는 박연폭포요, 둘째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셋째는? 하고 선생이 묻자 셋째는 송도의 명기 황진이라고 하나 첫째, 둘째는 틀림없는 것 같고 셋째는 틀린 것 같사옵니다. 어째서 3절이라고 하면 셋 다 동급이어야 하나 진이를 선생님에게 비교하는 것조차 소첩은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것이옵니다. 진이는 지적선사나 벽교수를 유혹하여 그들을 파괴시키고 무안을 주었으나 화담선생만큼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존경에 마지 않았다 합니다. 이후로는 진이는 선생을 가끔 찾아가 검은고도 듣고 노래도 하는 것으로 마음만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어느 날 둘이 산책을 하며 시냇가에 당도하자 진이가 시를 읽습니다.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요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화성가 녹수도 청산 먼지저 우러 예어 가는고. 이 시를 듣자 선생은 말없이 눈을 내려감습니다. 녹수는 진이요. 어느 날 진이가 화담을 방문하여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하며 시간을 즐기더니 저녁 무렵이 되자 화담은 진이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진이 보고 가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면서 가고 오는 것에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날따라 꼭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친구를 만날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 밤중에 어떤 친구를 만난다는 말이며 또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출타를 한다 해도 진이 보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지 꼭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에 너무도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진이는 밤일 새다시피 하면서 새벽이 되자 불이 나게 화담에게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하여 보니 선생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고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을 어루만지니 싸늘하지 않은가. 코앞에 손을 대어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 책상 앞에 그대로 앉은 채 돌아가신 것입니다. 화담은 그날 밤 자신의 운명할 것을 미리 알고 진이를 보내고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진이는 자리를 깔고 고인이 된 선생을 눕혀놓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검은고를 끌어놓고 조시를 한가락 부릅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흘러가니 옛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물과 같아 가고 아니 오더라.
인생의 허무함에 마음이 마냥 허망하였습니다. 또다시 한국을 탑니다. 홀로 다락에 오르니 생각이 아득하게 달빛도 강물 같고 강물도 하늘 같네. 달 구경 함께 하던 그님은 어디 갔나. 풍경은 옛날과 다름이 전혀 없네. 흐르는 눈물 속에 거물고로 고인을 달래주며 송도에 있는 선생의 제자들에게 연락하여 장례를 치르고는 집으로 돌아오나 마음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진이는 선생의 묘를 떠나지 않고 3년간 소복을 입고 묘를 살피며 3년상을 치루었다고 합니다.